홍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통신과 인터넷 강의 시작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출제되는 내용을 잘 간추려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과 인터넷은 현재 전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전산 9급은 말할 것도 없고 전산 7급 시험에서도 통신과 인터넷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산 7급 시험에서는 통신과 인터넷은 9급처럼 직접 출제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정보보호론이 전산 7급 시험에 들어갔죠. 해서 정보보호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뭘까요? 바로 통신과 인터넷이죠. 해서 전산 7급 준비하는 분들도 통신과 인터넷을 적절하게 공부를 해 두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공무원 말고 지하철 같은 공사 시험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전산 관련 채용을 하죠. 해서 제 주변에 전산직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가을철 되면 이런 지하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면은 지하철 같은 곳에 그냥 합격을 합니다. 해서 공무원 합격은 못했지만 지하철 이런 곳에 합격해서 지금 다니는 분들도 제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통신 역사, 물론 요즘 시험에 통신 역사 이런 건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먼저 뭐 전화라든지 전신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룰 것은 1969년도에 발표된 바로 이 알파넷이 되겠죠. 이 알파넷이 뭘까요? 알파넷이 바로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인터넷 모체가 된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넷이 뭘까요? 바로 이 미 국방부에서 대학이라든가 이 연구소에서 자료를 연구하도록 줘놓고 서로 이렇게 걸어서 직접 자료를 뭐 갖다 주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해서 이런 망으로 연결해서 직접 가지 않고 서로 빠르게 이 정보를 공유해서 연구 실적을 올릴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초기 알파넷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면 이 알파넷 구조에 보면 중간에 이 IMP라고 있는데, 물론 뭐 IMP 이런 게 지금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이 IMP가 결론적으로 오늘날 라우터에 해당되는 장비가 됩니다. 이런 서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두 번째, 통신망 종류. 우리가 통신망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거리 통신망, 바로 랜이 되겠죠. 우리가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랜을 모르고는 통신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기술적인 부분은 뒤쪽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랜은 잘 아다시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컴퓨터, 프린터 같은 통신 기기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이 이더넷 구조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더넷이 뭐냐? 바로 이 이더넷이 곧 랜이 되는데, 그러면 이더넷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바로 이 제록스 복사기 만드는 회사죠. 연구원인 이 밥이 회사에 이렇게 책상 위에 널려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기기들을 이렇게 회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 이름을 바로 이렇게 이더넷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기 위해서 KT나 뭐 SK텔레콤입니까? 이런 데 가입을 하죠. 그러면 직원들이 나와서 여러분 집에 뭡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하죠. 그 장비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더넷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넷은 유명하고, 물론 랜 종류는 많죠. 뒤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더넷 그러면 랜이다. 시험에도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더넷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바로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에테르. 이 에테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고대의 어떤 빛을 전달하는 물질로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니까 데이터가 전달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테르 통신로 이렇게 있죠. 여기서 따온 용어가 바로 이더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랜은 그 정의가 뭘까요? 이 랜 정의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ISO 이런 데서 말하는 랜 정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제한된 지역,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여러 컴퓨터를 연결해서 자유로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랜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랜을 구축한 사용자가 랜을 직접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청와대, 서울대 이런 곳에 랜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 설치된 랜은 청와대에서 설치한 것은 청와대, 서울대에서 설치한 것은 서울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의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공급자 벤더라고 하죠. 기기 간에도 통신 가능해야 된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뭘까요? 바로 서로 다른 회사의 이 랜이 엮어져서 전 세계에 WAN 형성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랜 특징을 살펴보면 랜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묶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 가까운 거리는 어느 정도냐? 여기로는 100m에서 한 10km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일 기간 소유. 시험에 놓는다면 세 번째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라우팅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멀리 가려면 경로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우팅이 필요한데, 랜은 자기 회사 안에서만 있죠. 해서 라우팅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시험에 놓는다면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4번 내용이 됩니다. 패킷 지연이 거의 없다. 시험에서 거의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없다라고 하면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거의 없다는 조금 있다라는 뜻이죠. 왜 데이터 전송에서 지연이 조금 발생할까요? 뒤에서 다루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해서 패킷 지연이 없다가 아니고 뭐라고? 거의 없다, 조금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보면 오류 발생이 없다. 왜? 먼 거리를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가기 때문에 오류는 거의 발생되지 않더라라는 뜻이 됩니다. 해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랜의 특징이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랜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물론 이 내용도 읽어보고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절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랜의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를 풀어봅니다. 랜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군데군데 기출된 문제를 이렇게 삽입해서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연도를 보면은 공부하실 때 이거는 최근에 출제되었고 이거는 아주 옛날에 출제되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은 이런 문제가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출제될 줄도 모르고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또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이 뒤쪽에서 다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답은 찾아보면 2번이 되겠죠. 왜? 패킷 지연이 최대화된다. 다시 말하면 패킷 지연이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WAN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맨. 간단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 WAN은 원거리, 한국과 미국, 대륙과 대륙 이렇게 거리 제한 없이 연결한 것을 우리가 WAN, 다르게 말하면 강력통신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대역이 아닙니다. 강력통신망. 넓은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WAN이 곧 뭐냐면 인터넷이 되겠죠. 이 WAN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서로 다른 랜을 연결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통신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도시를 하나의 망으로 구축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도시통신망 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서울시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메트로 이더넷이라고 해서 큰 도시를 하나의 랜으로 연결합니다.
그걸 우리가 메트로 이더넷. 왜냐하면 이 이더넷이 지금 많이 발전해 갖고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해서 이런 서울시 같은 큰 도시도 하나의 이런 간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런 걸 우리는 메트로 이더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부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인트라넷. 이런 인트라넷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회사가 돈이 많으면 사설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죠. 해서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 우리가 접속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그러면 보험회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 회사의 정보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도록 허용을 하겠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지 통신망. 뭐 요사이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초기에서는 뭐 어떤 회선을 이렇게 대여해 갖고 천리안, 하이텔, 뭐 나우누리 이런 게 유명했습니다. 해서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 부가치 통신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자, 그럼 문제 2번을 살펴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어떤 기업 내부하고 기업 외부하고 어떤 연결해서 통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답은 엑스트라넷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살펴보면 어떤 회선을 대여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2004년도 서울국어 문제입니다. 바로 부가치통신망 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뎀 변천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모뎀이죠. 근데 요사이는 모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VDS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적어놓은 모뎀, ISDN, ADSL, VDSL 이게 전부 모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모뎀 그러면 중요한 게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속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모뎀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뎀은 그때 속도가 한 1200bps에서 9600 물론 이때 속도가 뭐 300bps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bps가 뭘까요? 비트 퍼 세컨드죠. 그렇지만 뭡니까 30년 전에 그 당시는 1200bps라고 해도 뭐 통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 9600bps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여러분들이 VDSL을 사용하죠. 이 VDSL은 속도가 얼마까지? KT 이런 데서 뭡니까? 500메가까지 이외에 K 단위가 있는데 K도 아니고 메가니까 한 지금부터 30년 전하고 엄청난 속도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숫자는 다 외울 필요 없고 다시 말하면 모뎀 변천사에서 이 90년대 모뎀을 쓰다가 90년 중반에 그 당시 그 KT 이런 게 되겠죠.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오른쪽에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나 가정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 서로 연결해서 제공하고 뭐 그 내용으로 너무나 떠들썩했습니다. 떠들썩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이 ISDN은 감쪽같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ADSL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VDSL을 쓰는데 ADSL 이게 뭐냐 이거죠. 뒤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소개하면 이 DSL 기술이라고 해서 기존의 구리 전화선 있겠죠. 이런 구리 전화선을 이용해서 음성 통신을 한가 동시에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해서 이 ADSL은 속도가 1메가에서 한 28메가까지 지원한다면은 요즘 양방향 고속 통신이라고 해서 VDSL은 바로 500메가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DSL 기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문제 4번을 잠깐 풀어보면은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선이 되는데, 먼저 1번에 나오는 릭, 2번에 나오는 허브, 3번에 나오는 라우터, 이런 장비 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뒤에서 충분히 살펴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4번 ISD에는 속도가 여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44 메가bps, bps는 초당 전송되는 비트수, 물론 뒤에서 또 다룹니다. 그래서 이 ISD에는 그 메가가 아니고 얼마라고? 144K가 되겠습니다. 해서 4번은 틀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종류에서 ADSL, 이 ADSL도 옛날에는 상당히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ADSL을 시작했습니다. 이 DSL 기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은 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많이 보러 가더라 이거죠. 해서 집에서 저렴하게 영화를 보게끔 해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DSL 기술을 이용해서 집에서 영화를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에서 보지 않고 비싼 돈을 내고 영화관에 가더라 해서 이 사람이 망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에서 영화를 보면은 뭐 스크린 크기도 작고 뭐 생동감 이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겠죠. 해서 이 미국에서 크게 중시하지 않는 이 DSL 기술을 1999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SL하고 VDSL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ADSL은 이 A가 비대칭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서버의 데이터 상향, 업 하는 것보다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다운받는 걸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상향 속도하고 하향 속도가 다르다 이거죠. 서로 다른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대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ADSL 그러면 업하고 다운 속도가 다르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이 ADSL은 저주파수 대역은 바로 이 음성통신 전화하는 데 사용하고, 고주파수 영역은 데이터 통신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 목소리는 4kHz가 안 되죠. 한 3.3kHz가 됩니다. 뒤에서 다룹니다. 해서 옛날에는 모뎀을 쓰던 시절은 만약에 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한쪽은 통화 중이 걸려서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하면서 고속 데이터 통신을 같이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주파수 영역을 나누어서 각각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뭐 아래쪽에 읽어보면은 낮은 주파수 대역은 음성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상향 하향 채널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VDSL, 바로 이 ADSL은 한쪽은 빠른데 한쪽은 그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해서 지금은 양쪽 다 똑같은 빠른 속도로 지원해준다. 그게 바로 VDSL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양방향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VDSL이라고 해야 되고, 5번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양방향 서비스, 예를 들어 뭐 영상 회의 또는 원격 진료, 그 다음에 뭐 P2P, 개인끼리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되겠죠. 해서 시험 문제 이 부분도 놓은 적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양방향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VDSL로 해야 되지 ADSL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 첫 번째 강의 내용은 과거에는 상당히 출제되었지만 요즘은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역사 그리고 기본적인 망은 알고 넘어가야만이 뒷부분에서 공부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